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40명 증가했습니다. 49일 만에 최대입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치원과 초중고 일부 학년의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는데요. 지역 내 확진자 발생으로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0명이 숫자가 주는 좀 부담감, 압박감,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확진자 수를 일종의 잡았다 이런 느낌을 그런 안도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황이 또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조용한 전파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강에 어떤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데 예. 그것을 망을 넣어서 건질 수도 있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죠. 조용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추적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숫자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즉 네. 방역 대책을 잘했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잡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런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유흥시설에서 시작됐거나 아니면 밀집시설에서 시작됐거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씨가 풀리면서 마음이 느슨해진 건가요? 네. 우리가 개인 방역에 대한 그런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스스로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도 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부천 물류센터 관련 감염자가 최소 36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곳에 근무자가 3,000명 정도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확인된 내용을 보니까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식당에 칸막이가 생겼다고 하고요. 휴게실이나 이런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흡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흡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흡연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에 밀집되고 또 담소를 나누다 보면 비말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확진자가 있는데 본인은 증상이 없고 바이러스가 생산되고 있는 상태의 무증상 확진자가 길거리를 걸어갔다. 예. 이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는데 나도 우연히 마스크를 안 썼을 때 거리에서 공기 날라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느냐.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 하지만 밀집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면은 그 비말이의 노출도가 증가하면 발병, 감염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 물류센터에서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물건을 오르고 내리고 접촉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달,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데 개인 방역의 가장 중요한 밀집도를 낮추는데 좀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도 밝힌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당장은 최소 36명이라고 하지만 이 4,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로 콜센터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진정세를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230여 명, 240여 명 정도에서 이제 다른 N차 감염으로 진행이 되지만 우려하셨던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이나 또 특정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죠. 네. 근데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산이 됐던 이 대구 경부처럼 밀집도가 높고 다중시설이고 환기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이 확인이 된 시점에서 네. 마스크 등의 개인 방역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냥 작은 숫자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결론으로 차단을 시키기는 수월할 거로 생각됩니다. 즉 숫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방역을 하는 데는 수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른바 N차 감염으로 확대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아무래도 고객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내가 이
이 유통을 업체를 믿고 시켰는데 이거를 물건을 받아 뭐 소독을 해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네. 사실은 정말 걱정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족분들입니다. 예. 집에 가시면 마스크를 벗고 같은 생활 환경에서 만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네. 보통 N차 감염들이 유흥시설을 직접 다녀온 분들이 아닌 그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든지 친지 또는 밀접 접촉하셨던 분들도 바로 서둘러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예.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배달이 다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이 배달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 가능하시면 장갑을 쓴 상태로 일부 표면을 소독하고 그리고 받으시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방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박가영 꼭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 택배로 그러니까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일단은 이 부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곳이다 보니까 배달이 빠르면 반나절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직 대한민국만 가능하죠. 새벽에 배송이 오고 예. 아침에 배달을 했는데 저녁 먹거리로 오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생각을 하면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몇 시간을 살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바이러스가 이런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생명체지만 세포 밖에 있을 때는 무생물이거든요. 네. 쉽게 사멸됩니다. 예. 그 환경이 또 중요한데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어느 특정한 습도, 온도가 되면 쉽게 사멸을 합니다. 이것이 신선 냉장 식품으로 배달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냉장되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좋을 수도 있지만 쉽게 사멸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았을 때 포장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장갑을 끼고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표면을 집에 있는 소독제로 하고 개봉을 하신다고 하면은 특별히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여쭙고 싶었던 게 이건데요. 그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받긴 하는데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받고 빨리 먹다 보니까 문 앞에 놓여 있는 걸 바로 집어 오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식당에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얘기가 나올 때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앞에 계셨던 분, 그분들은 비말 직접 접촉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수저통 또는 우리가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휴지통, 네. 화장실의 문고리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음식에 준비하는 청결 규칙, 배달 수칙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배달 음식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만들어지고 포장되는 그 과정이 비위생적이라고 하면은 코로나19가 아니라 배탈이 먼저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따라서 이런 위생 환경을 지켜주고 배달이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낮은 가능성, 과학적 실험적 가능성의 코로나19의 감염성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배달 음식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공교롭게도요. 오늘 지난주 고3에 이어서 2차 등교 개학이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 뭐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생 어린 자녀분을 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 많이 했을 거고요. 특히 아침부터 이런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상대적으로 그런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2차 등교 개학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이 들려오는 건 없지만 지금 정부의 이런 교육 당국의 이런 방침들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의학적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밀집을 하면 코로나19 외에도 각각 집에서 지낼 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집합체가 되면서 서로 보여요. 그래서 개학하면 감기 환자가 늘고 개학하면 배탈하는 아이들이 늘고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보이지만 조용한 전파를 중에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집합을 하게 되면 집합한 상황에서 면역이 약한 아이들부터 먼저 증상이 나타나고 발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금요일도 등교하고 이제 곧 다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놀이터에서의 아이들의 밀집도와 또 학원,
실제로 공교육을 오픈하지 않으면 사교육으로 몰리고 학원가를 통해서도 감염됐던 사례를 인천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학교에서 물론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 당국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죄송한 마음일 뿐입니다. 이런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귀를 열고 들어줄 거라 믿는데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아이들이 집에만 가만히 있었는지를 학부모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도 체온을 재지만 학교에서 방역 훈련과 방역 교육의 생활 방역의 교육의 현장으로 보냄으로써 같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런 특정한 유통시설에서의 발병이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등교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확진자가 생기면 보통 인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며칠간 등교를 중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행을 한다면 좀 충분히 일정 정도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는 2009년 H1N1 신종플루 때는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욕먹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욕먹고 정부도 욕먹고. 그렇지만 수능일도 변경이 없었고요. 지금 당시에 그때는 타미플루라는 약과 예방접종이 있지 않았냐고 말씀하시지만 계약한 시점은 8월 말 9월 초였고요. 약이 보급된 건 11월, 12월이었습니다. 그런 방역, 실제로 인플루엔자의 확산 지수가 코로나19보다 더 높거든요. 물론 치명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다 연구를 끝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개인 방역의 도구로 마스크가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현장에서 또 이동할 때 불필요한 집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병행 학습에 대한 것이 진행되면서 교육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것은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등교 계약 본격화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이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에어컨 관련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하고 그리고 선풍기와는 동시에 좀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예전에는 전기를 아끼면서 냉방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에어컨 밑에 선풍기를 돌려서 대류순환을 하는 것이 빠르게 시원해진다라는 얘기를 시원하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류순환을 빠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비말이 지속적으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방침이 여러 가지 나오고 또 생활의 그 환경의 생활 그 방역을 하는 주체들이 또 이것을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고 영업소에서 에어컨을 틀면 단속을 했지만 올해는 아마 전기요금이 좀 들더라도 환기를 하면서 에어컨을 트는 그런 업소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2시간이 아니라 저희는 수업을 조금 더, 대학 같은 경우는 수업을 좀 짧게 하고 쉬는 시간에 손을 씻고 완전 환기를 하고 에어컨은 온도는 낮추고 바람은 약하게 그리고 창문은 한 방향으로 해서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흐르는 쪽에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으로 대학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수업이 그렇게 진행될 텐데요. 네. 우선 에어컨은 아마 올해는 이게 유행하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손 에어컨 이렇게 다는 게. 예. 이거는 비말을 뒷사람한테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풍기 등 비말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일반 방역 수칙이 아닌 우리가 밀집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몰이라든지 큰 빌딩에서는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에어컨을 진행하는데 그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환기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시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 수칙으로 10분간 에어컨 가동을 정지하고 환기를 시행할 테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내 따라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마 매뉴얼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백신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백신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지침을 내려줬고 실내에서는 착용이 원칙이고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둘 수 있으면은 벗어도 된다라는 지침 좀 적절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오늘 지금 지하철 9호선 타고 네. 그리고 다시 5호선으로 갈아타고 광화문에서 왔는데 이 방송 시간에 좀 쫓겨서 뛰어왔습니다. 예. 땀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와 같이 이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 22년 전 제가 이제 갓 의사면허를 따고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를 말씀드리면 그때 수술방에서 집도하시는 교수님이나 아주 옆에서 도와주시는 제1 그 수석 보조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전부 면 마스크를 쓰고 수술방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것은 의료진에 있는 비말이 환자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수술방에서도 면 마스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술이 오래 진행되면 면 마스크를 교체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갑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진료실에서 KF94를 사용하지 않고 덴탈 마스크를 네. 쓰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KF94 받은 거는 우리 청소하신 여사님들한테 지금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폭발적인 확산세가 아니고 아주 밀집되고 고위험군이 많은 2월 중순 3월 초에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 입과 코를 적절히 가리고 마스크가 젖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은 면 마스크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면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고 덴탈 등으로 또는 KF80 등으로 낮춰도 마스크를 꼭 항상 착용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m가 있을 때는 벗어도 된다는 뜻은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요한 가운데서는 벗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사실 2m 간격으로 지금 저희도 2m 간격을 못 지키고 있거든요. 예.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절기 여름 앞두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 좀 고통이 뒤따르겠죠. 근데 뭐 코로나19라는 예. 절대절명의 그런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덥다고 하는데 에어컨 사용에 대한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 많이 불편하더라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정한 폐렴이 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도움이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폐렴은 겨울에 많이 도니까 마스크를 쓰는 걸 당연시 여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명이야 놀랬어요. 하지만 또 며칠 지나서 9명, 10명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잊어버리면서 마스크를 놓는 순간 본인이 그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소아 청소년에 대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이게 뭐 괴질이란 말까지 돌면서 불안감을 가중시켰는데 의료계에서 보는 이번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좀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어린 자녀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걱정들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서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우선은 이 선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후 확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연관성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럽의 사례나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아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후에서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면역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된 것인지 네. 감염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한 역학적인 것은 아직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특히 가와사키 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열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 기관, 특히 심혈관계 질환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유사 질환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코로나19로 진행이 된 것인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것이 이러한 환자들은 계속 있어 왔고 그런 환자들이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중복 감염돼서 우리가 발견을 한 것에 대한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도한 불안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모셨었어요. 예. 이 가와사키 병으로 치료하는 일본 어린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열제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고열이 지속될 때는 빠르게 병원에 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심장 혈관이라든지 다기관 염증에 대한 반응을 빠르게 검사하시면은 우리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와사키 병이 왜 생기는지 모르지만
염증을 가라앉혀서 예.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병의원을 찾게 된다고 하면은 이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한 치료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